네,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일정을 접고 조기에 귀국을 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은 무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귀국 배경을 둘러싼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반길주 국립외교원 조 교수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재명 대통령 임기 시작 얼마 안 돼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만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좀 아쉽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이 타이밍 측면에서 보면 절호의 전략 기회였죠, 사실. 예.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그 전략 기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또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무산된 거는 아쉽지만 예. 그렇다고 전략적 기회가 모두 다 없어진 것은 아니다. 거기에 네.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예. 일정을 잘 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예. 왜냐하면은 세 개 그룹으로 청중을 봐야 되거든요. G7 정상 회의에서 찾을 수 있는 외교적 이익의 세 개 그룹. 첫 예. 번째는 국제사회인데 우리나라가 새로운 정부 들어서 G7의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것 자체는 지금 그 과도기 국제질서 상황에서 보면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 구도가 있는데 G7의 뜻을 같이 하겠다, 같이를 하겠다는 것은 외교적 노선 측면에서 국제사회에 던지는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더군다나 거기 나가서 이걸 발판으로 해서 확장 G7 혹은 뭐 G7 플러스라고 하죠. 거기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메시지를 던진 것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기여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국제사회의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 분명히 던지는 메시지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것을 또 한층 잘 살리려면 나토 정상회의 참가가 지금 약간 긍정적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그것을 언제 어느 장소에서 메시지를 던질 것이냐 참가를 한다면 예. 그럼 국내에 복귀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무대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파급력이 크겠죠. 네. 그게 있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청중은 한국을 초청한 캐나다와 그다음에 캐나다가 속해 있는 나토의 그룹에 이제 할 수 있는 유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국가들은 한국과 방산 협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자강 역량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방산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은 유럽 입장에서 보면 한국을 신뢰할 수 있게 방산 협력을 계속 할 수 있는 정책적 연속성 측면에서 예.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룹이 있는 거고요. 네. 마지막에 한미 정상회담하고 관련된 그룹은 인도태평양 그룹하고 한반도 관련된 국가들이에요. 대표적으로 한국, 미국, 일본인데 거기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져갈 수 있는 기대 효과는 사라졌지만 예. 그래도 한일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네. 한일 정상회담을 10분 활용해서 그 한미 정상회담을 못한 것에 대한 어느 정도 보충 역할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미국이 포함된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한미일 협력을 좀 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전략적 기회를 살려낼 수 있는 방안은 남아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한미 정상회담 좀 타이밍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왜 조기 귀국을 했는지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논의를 위해서 귀국하는 건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저는 표면적 배경하고 내재적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표면적 배경은 당장 중동 사태가 확전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표면적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근데 예. 거기에 저변에는 그 G7 정상회의 자리가 이란 이스라엘의 군사 충돌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네네. G7이 할 게 아니다. 내가 할 거다 하러 가면서 백악관으로 복귀한 거죠, 사실은. 아. 그래서 그게 표면적 배경은 맞지만 내재된 의미가 좀 다른 게 있고 두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메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다자 플랫폼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양자 플랫폼을 통해서 네. 담판을 통해서 거래를 해서 이익을 최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스타머 총리와 이제 그 무역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는 봤다. 예. 그러니까 G7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이제 됐으니까 돌아가겠다라는 게 이제 하나 있는 거고 세 번째는 G7의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은 트럼프 일기 때도 비슷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G7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길들이기 거리 두기가 있었는데 2018년에도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를 할 때 중간에 그 회의 도중에 이탈해서 싱가포르로 갔습니다. 예. 그때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그 일정 조율하면 다 가능한 건데 그렇게 했고 이번에도 그런 연장선에서 보면 비슷한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개최국 측면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개최국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느냐 안 실어주느냐가 있거든요. 예. 올해 11월에 G20 정상회의가 있는데 남아공에서 합니다. 남아공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거리를 두려고 해요. 그래서 벌써 보이콧하고 있거든요. 네. 캐나다하고는
처걸진 상태예요. 지금 네. 관세 협상하고 그다음에 51번째 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캐나다 주최국 캐나다의 어떤 힘을 빼는 뭐 그런 효과까지 노린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그러면 그 G7 참가국도 대부분 그 교수님의 그런 생각처럼 생각하는 부분이 많을까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특히나 예. G7 회원국들은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잖아요. 네. 뭐 그 가장 많은 비중이 유럽 국가이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유럽 패싱 혹은 거리두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혀 배제할 수 없는 환경이다. 이런 정도의 판단을 하고 예. 뭐 이런 트위트까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보도를 보니까 돌아가자마자 국가안보회의 준비를 지시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과연 이번 그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한 그 상황에서 미국이 군사 지원을 하는 것인가 이스라엘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G7 정상회의라고 하는 그 세계에서 굉장히 현재 유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성격인 G7 정상회의에 중간에 갈 정도면 예.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 것 같고요. 아, 네. 거기에서 두 가지 논의가 될 거로 봅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하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할까 말까의 여부가 예. 하나 있을 테고 두 번째는 협상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가. 6차 협상을 하려다가 중간에 관뒀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레버리지가 굉장히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6차 협상은 성사할 것인가. 그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할 건데 예. 전자보다는 후자의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트럼프는 협상가예요. 네. 전쟁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경제 비즈니스면은 전쟁으로 인한 폐해를 알아요. 그래서 전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게 결국은 거래를 통해서 뭔가 이익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 우선은 협상가기 때문에 협상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레버리지도 높아졌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해서 레버리지가 올라진 것도 있고 예. 그거의 그 결과로서 이란이 지금 협상을 다시 재개하기를 원하거든요. 네. 이것도 협상력이 높아진 거기 때문에 그거를 기회를 최대로 활용하려고 하겠죠. 예, 예. 네,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하에 건설된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 초대형 벙커버스터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직접 이란을 타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먼저 미국의 현 입장을 살펴봐야 될 텐데 미국은 이란에 대한 핵시설 타격은 잘했다는 행동으로 평가를 하되 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체적으로 확정되는 거는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 스탠스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는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활용했을 때 과연 이익이 그만큼 오겠느냐라는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그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미국이 초대형 벙커버스터를 이용해서 직접적인 타격으로 나선다 그러면 미국이 표적화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표적화된다고 하는 건 기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해왔던 남의 전쟁에 우리나라 병사가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랑 반하기 때문에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아닐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중동 이 외교를 얼마 전에 중동 순방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중동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 네. 근데 바로 관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야기한 게 그냥 바로 그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것 자체가 미국의 신인도 차원에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예.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과연 GBU-57을 사용해서 지하에 숨겨져 있는 그 핵 농축 시설을 제대로 타격할 수 있는지 성공 여부. 만약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 미 군사력에 상당한 이미지 타격이 불가하거든요. 예. 예를 들면 GBU-57 같은 경우는 지하 60m까지는 타격 가능하다고 보는데 네. 이란의 핵시설이 100m, 지하 100m 내외까지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실패할 경우에 후폭풍이 미국에게 올 것이다. 이런 거 다 판단하기면은 선택하기 어려운 시나리오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예. 이렇게 충돌이 갈수록 격화하면서 좀 전장이 민간 영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방송국도 타격 대상이 됐는데 이란 국영 방송이 폭격을 당해서 생방송이 중단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군 통신 시설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공포를 조성해서 사회를 좀 교란시키고 그래서 정권에 간접적으로 타격을 입히겠다. 이게 이제 읽혀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군사 타격을 하든 아니면 전쟁을 하든 다 목표가 있거든요.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목표가 약간 상향 조정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첫 번째는 핵시설 타격하고 이란 군 지휘부 암살하고 이런 걸 했단 말이죠. 두 번째는 비군사 공격에 들어갑니다. 그게 에너지 시설이라든가 방송국 시설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 시설을 타격해요. 그러면은 군사 목표가 바뀌었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즉 이란 비핵화여서 비핵화 플러스 정권 교체까지로 간다. 그렇게 목표를 바뀐다고 볼 수 있고 그럼 왜 그러느냐? 예.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국내 정치. 이스라엘 국내 정치는 지금 나타냐후 같은 경우에는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계류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전쟁이라는 게 이제 이해득실을 따질 수 있는 판으로 돼 있고 더군다나 그 연대에서 이제 계속 힘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번에 어느 정도 효과를 봤어요, 사실은. 예. 그 반 나타냐후 시위 이런 것도 줄어들었고. 그래서 국내 결속을 하는데 효과를 좀 봤기 때문에 이걸 끌고 갈 그건 어떤 동기, 국내 정치적인 동기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 변수죠. 미국이 전폭적으로 두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계속 가져가도 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목표를 상향해도 되겠다라는 판단한 것 같아요. 예. 그럼 목표 상향이라면 정권 교체 말씀하셨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까지 그러면 그 암살하려는 움직임이 나올까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암살은 이스라엘에서는 처음부터 표적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표적화를 했는데 실패했는지 아니면 첫 번째 표적에는 포함 안 돼 있고 두 번째 표적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이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는 분명히 최고 지도자 암살까지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약간 이견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기는 힘들지만 어쨌거나 조정 기간을 거칠 거고 이스라엘은 그 의지를 아직까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진행 상황을 봐야겠지만 그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게 진행될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될 겁니다. 첫 번째는 협상 상황. 협상이 되는데 최고 지도자를 암살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전장 상황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즉 이번에 이스라엘이 의외로 작년에도 2번 정도 충돌이 있었는데 작년에 없었던 어떤 그 전과를 좀 달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00에서 150기 정도의 드론,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극초음속 순항미사일까지도 이제 포함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집단 공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고 한 10%는 타격에 성공했단 말이죠. 그거는 굉장히 이란에서 성과로 거둘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그 두려움으로 인식하느냐, 이런 것까지 다 연계지어서 그 표적화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신 이스라엘이 목표를 상향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에서 이란의 정권 교체를 원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에 이란의 정권 교체라는 건 뭐예요? 하메네이를 정점으로 한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통치해 왔던 그 세력 있잖아요. 세력 바꿔서 예를 들면 시리아 같은 국가가 러시아에 가까운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시리아가 지금 노선이 바뀌어서 미국하고 협력하는 국가가 됐잖아요. 이란도 러시아랑 사실은 가까운 국가고 정권이 바뀌면 미국하고 가까운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그 통치하는 통치 어떤 방향이 바뀌고 그게 국내적으로 바뀌는 것도 있지만 대외적으로도 바뀌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호메이니를 비롯해서 그 기존에 오랫동안 이란을 통치해왔던 그런 집권 세력을 바꾸는 게 이제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라고 봐야겠죠. 네, 이스라엘의 압박이 거세지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 좀 다급히 휴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3국을 통해서 휴전 의사를 이스라엘과 미국에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런 신호를, 이 같은 의사를 어떻게 좀 받아들이겠습니까? 우선은 미국 입장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버리지가 생겼기 때문에 협상을 가져가려고는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그 협상 쪽에 무게를 둘지 아니면은 이 기회를 활용해서 중동 질서를 재편하는 것에 방점을 둘지 그거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을 하려고
무게를 둘 것 같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절호의 기회가 국제 질서가 이런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기제가 작동하지 않는 게 있고 네. 두 번째는 나타냐후하고 트럼프의 조합이 최적의 조합이고 이런 기회는 다시 안 올 것이다. 그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계속 공세를 할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작전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은 대외 어떤 전략적인 환경이지만 작전적으로도 이란이 방공 체계가 약하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제공권이 다 장악당한 상태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하늘에서 전투기를 띄우면 원하는 표적에 타격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거를 예. 쉽게 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적의 조건인데 어떤 계기가 있어야지 그러면 이걸 중단할까요? 계속 앞으로 가는 그런 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두 가지라고 보는데 예. 이스라엘이 이제 그 다시 반격했다고 지금 메시지를 내놨어요. 예. 다시 이제 집단 어떤 그 뭐 드론이든 아니면 뭐 탄도미사일이든 같이 해서 집단 어떤 타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세를 가하겠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타격이 커지면 국내 여론도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전장 상황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6차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협상 성과물을 낼 수 있으니까 기다려라라고 얘기하면 나타냐후는 트럼프의 두둔과 지원을 받고서 지금 공세를 하고 있는데 그게 끊길 수 있잖아요. 갑자기 거기에서 이탈하면. 네네. 그래서 말을 들을 수 트럼프 있다. 대통령 변수라는 게 또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을 이번에 처음 공격한 거, 그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 6차 핵 협상 전에 공격을 한 이유가 보니까 이란의 핵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리고 우라늄 농축을 넘어서 핵 무기와 징후가 포착이 됐다. 그래서 공격한 거다 이런 거였거든요. 이거는 맞는 건가요? 사실 이란이 핵 무장에 성공하게 되면 예. 반이스라엘에 선 중동 국가 중에서 핵 보유국이 생긴다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악몽은 맞아요. 네. 근데 그 상황이 이스라엘에서 얘기한 것처럼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라고 얘기해요. 선제 타격. 예.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의미는 전선에 그러니까 핵 농축이 아니고 연료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무기화까지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공격을 할 것이다. 혹은 재래식 무기로 이스라엘을 타격하기 위해서 전선에 병력을 배치하고 미사일을 버튼만 딱 누르면 발사할 수 있게 준비시켜 놨다. 그래서 어차피 공격을 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10분, 30분 내로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대응해야 된다는 게 선제 타격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런 징후가 없잖아요. 사실 무기도 안 만들었고 네네. 그 예방 타격에 가까운 거예요. 사실은 선제 타격은 국제법적으로 자위권에 해당되지만 예방 타격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임박한 위협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위협에 대해서 선제 타격이라는 표현을 써서 급박한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위협이 약간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분명히 잠재적인 위협은 맞지만 네. 당장의 위협은 아니었다라는 게 하나 있고 그러면 예. 무슨 배경이 있느냐? 나타냐후 입장에서는 이거만큼의 최적의 기회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기회에 중동 질서를 완전히 재편하고 지역 영내에서 패권의 위상을 다지는데 활용하자라는 노림수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협상 말씀해 주시면서 트럼프 변수를 꼽아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와 이란 외무장관이 이번 주에 양자회담을 갖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좀 막판 노력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란한테 이란의 이제 그 표적에 타격을 함으로써 가만히 있다가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 레버리지가 확 올라간 셈이에요. 그리고 약간의 트럼프의 트윗을 보면 협업을 하려고 하는 게 좀 보여요. 뭐냐면은 협상을 해야 될 때가 이제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된다. 협상을 하는 건 미국이고 싸우는 건 이스라엘이다. 이거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싸우면서 협상력이 높아지니까 그걸 활용해서 협상을 할 테니까 협상을 하는데 이란이 협상 성과를 내는데 약간 주춤주춤하면 이스라엘이 또 공격을 해서 협상력을 높이고 협업을 하자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기회를 어쨌거나 협상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혹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두 가지 옵션 중에서 협상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에 더 방점을 찍으면서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공방이 지속되자 외교부가
이란 전 지역에 대해서 여행경보 3단계인 출국 권고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좀 상황이 앞으로 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 중동 사태가 사실 중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도 미친 영향이 있어요. 에너지 안보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해상 교통로가 좀 막히게 되는 뭐 무역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도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중동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전선이 상황이 복잡해지니까 한반도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낮아지잖아요. 예. 그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 이제 당장 그것을 이제 대처하면서 동시에 급한 것은 재외 국민들 보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빨리 테헤란 떠나라고 얘기한 것처럼 다른 국가 대사관 직원들도 지금 폐쇄하는 상태에서 재외 국민들을 빨리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위험 지역에서 빨리 이탈하게 하는 게, 그래서 재외 국민을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뭐 정부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그 또 파급 효과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게 안 끝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무산 배경과 함께 또 중동 상황, 리스크 상황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조 교수와 함께 전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